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온 60대 남성입니다. 한때는 대기업 부장으로 넥타이 매고 회의실을 누비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퇴직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이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더군요. 특히나 자식 일은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많은 것들을 숨기며 살게 되더라고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걱정시키기 싫다는 이유로, 자존심 때문에, 이유도 다양하죠. 저와 가족도 그랬습니다. 서로를 너무 아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진실은 나누지 못했어요. 그럼 이 사연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할 수 있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0년이 넘게 한 회사에 다니다 몇 년 전 정년퇴직했어요. 20대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부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일했죠. 퇴직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부서 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거든요. 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하게 취미생활도 즐기고 여유롭게 사세요. 후배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다발을 받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사를 나서며 뒤돌아보자 평생을 일해왔던 건물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청춘을 다 바쳐 일하던 곳인데 이젠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허전함이 밀려왔죠. 그래도 한편으론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탈 없이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을 두둑하게 받으며 떠나게 됐으니까요. 알뜰한 아내 덕에 모아놓은 돈도 좀 있으니 두 사람 살아가기엔 부족함이 없었네요. 변두리긴 하지만 작은 아파트도 하나 있었고요. 차고 넘치는 건 아니어도 아내와 둘이 소박하게 살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첫날 저는 아내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죠. 여보,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미안했어. 이제 우리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여유롭게 살아보자고. 아내는 그런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 더 고생했지. 수고 많았어요. 이제 우리 그동안 못했던 것들 다 하면서 살아봅시다. 아내의 눈에서 반짝이는 기대감을 보며 저도 덩달아 설렜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해보고 유럽 패키지 여행도 다녀오고 전국 맛집 투어도 하자고 약속했죠. 푸릇푸릇하던 시절 결혼해서 퇴직하는 나이가 되기까지 아내는 저와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참 성실하게 살아줬습니다. 꼭 그런 아내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퇴직 후 한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아내와 동네 산책도 하고 오후엔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요. 평일 낮에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퇴직하고 얼굴이 좋아졌다며 인사를 건넸고 저도 환한 미소로 답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큰애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에 양복을 입고 찾아온 큰애를 보자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잠깐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큰애도 원래는 저처럼 직장인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승승장구하던 아이였죠. 그런데 30이 넘자 갑자기 창업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아버지, 전 제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때 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을 그만두고 불확실한 창업의 길로 들어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독립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간 동료들이 하나같이 후회하는 모습을 지겹도록 봐왔죠. 하지만 아내는 큰애 편을 들었습니다. 여보, 젊을 때 한번 도전해보게 놔둡시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결국 큰애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잘 되는 듯 했어요. 조금씩 투자도 받고 매출도 늘어났죠. 하지만 곧 정체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아이디어로 도약을 꿈꿨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애가 모처럼 찾아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요즘 인터넷 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물류가 핵심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중소 쇼핑몰들의 물류를 통합 관리해주는 서비스예요. 어려운 용어가 이어지자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큰애는 열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어떻고 경쟁사 대비 우위가 무엇이고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고 자료도 엄청나게 준비해 와서 설명했죠.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한 제가 봐도 그럴듯한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금이에요. 기술 개발은 거의 끝났는데 마케팅이랑 영업 조직을 꾸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애가 왜 왔는지 알 것 같았죠.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까지 받았고 투자사들은 좀 더 지켜보려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경쟁사의 시장을 뺏길 것 같아요. 저를 보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로 눈을 돌리자 아내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 퇴직금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1년 안에, 아니 최대 2년 안에는 꼭 갚을게요.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퇴직금은 저와 아내의 노후 자금이었어요. 그걸 잃게 되면 여생이 정말 막막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큰애의 간절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아버지 퇴직금 딱 그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내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잠깐 부엌에 가자는 신호였죠. 부엌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믿어봅시다. 그동안 고생하면서 사업해왔는데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난 도통 무슨 소린진 하나도 모르겠지만 당신 표정 보니 괜찮은 계획인 거지? 하지만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인데. 큰애가 성공하면 다 갚겠지. 자식 하나 성공시키는 것도 노후 준비 아니겠어요? 아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애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봐왔으니까요. 결국 저는 어렵게 결심을 굳혔습니다. 알았다. 대신 이번에도 안 되면 사업은 깨끗이 포기하고 재취업해라.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할게요. 아들은 눈시울까지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로 받은 퇴직금을 큰애 사업에 투자했네요. 헌데 며칠 후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그 핵심 개발자 2명을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 계약금 때문에. 결국 저는 예금 들어둔 돈까지 알뜰하게 털어 모두 큰애 사업에 넣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1,000만 원가량이 전부였죠. 그래도 아들이 성공만 하면 다 돌려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희망적이었어요. 아들이 가끔 전화로 소식을 전할 때 목소리에 기운이 넘쳤죠. 잘 되고 있어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안부를 전했고 잠깐 만나 저녁을 먹을 때도 여기저기서 아들을 찾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같이 일해보고 싶다는 사람들로 정신이 없어 보였죠. 그대로만 가면 대박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새벽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큰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한 겁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공동 창업자가 공금을 빼돌려서 잠적했어요. 기술도 가져가고 거래처도 다 빼갔어요. 뭐라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전화 소리를 듣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넌 일이 그렇게 될 때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사업을 키우고 거래처 관리하느라 내부적인 일은 다 동업자가 맡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럼 우리가 투자한 돈은 날아갔어요.
아버지 투자금이랑 제 오피스텔까지 팔아 다 넣었는데 오히려 빚만 떠안게 생겼어요. 그네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내도 그런 아들에게 더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사실 저 채권자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당분간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연락을 못 한다니. 그래도 부모한테 소식은 전해야지. 죄송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러더니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어요. 다급하게 다시 걸어봤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죠. 그 후로 큰애는 완전히 잠적해버렸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오피스텔에 가보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무리 수소문해도 큰애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와 아내도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어요. 통장에 남은 1,000만 원으로 남은 삶을 버텨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버텨야 하는데 당장 다음 달 관리비도 걱정이었어요. 여보, 나 일자리 좀 알아볼게. 결국 일주일 만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이요? 아니, 이제 겨우 퇴직해서 좀 편하게 지내나 했더니 아직 국민연금 나오려면 더 버텨야 하고 그거 나온다고 해도 둘이 살긴 턱없이 부족할 거야.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대기업 다닌 경력이 몇 년인데 어디 일할 곳 하나 없겠어. 아내가 걱정할까봐 큰 소리쳤지만 막상 일자리를 구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아내는 자신의 권유로 제가 아들에게 투자해 퇴직금을 날렸다며 자책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내 앞에서 저까지 죽는 소리 할 순 없었죠. 하지만 대기업 부장 출신이라는 스펙은 재취업 시장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경비 자리도 많지가 않았고 그나마 50대 희망자도 많아서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택시회사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60대 환영, 운전면허만 있으면 오케이. 택시 운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적성검사를 받고 택시 운전 자격시험을 봐서 단번에 합격했네요. 회사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고 드디어 택시 운전사가 됐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죠. 어디 가요? 현관문을 열렸는데 자는 줄 알았던 아내가 밖으로 나와 물었어요. 나 취업했어. 오늘 첫 출근이야. 뭐예요? 아니, 그런 걸 왜 이제야 말해요? 무슨 일인데? 그냥 중소기업 고문이야.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나가요? 운동할 겸 좀 걸어서 버스 타려고. 더 자. 아니, 미리 말했으면 밥이라도 차리는 건데. 괜찮아. 회사에 구내식당 있어서 거기서 아침도 준다고 하더라고.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고문이라는 것도 구내식당이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택시 운전한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대기업에서 일하던 제가 아들의 사업 실패로 다 늙어 낯선 일을 시작한다면 아내가 더 미안해할 것 같았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차를 운전할 때와 영업용 택시 운전은 전혀 달랐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 천지였고 도로가 많이 바뀌어 알던 길도 헷갈렸습니다. 잠시만 한눈 팔면 내비게이션을 놓치기 일쑤였죠. 손님들 대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아저씨, 운전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똑바로 좀 하세요. 기사님, 신호 놓쳤잖아요. 제가 바쁘다고 했죠. 빨리 좀 가라고요. 아저씨, 제 말 못 들었어요? 에어컨 좀 더 세게 틀라고요. 더워 죽겠는데 귀가 먹었나? 손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한때는 저도 부하 직원 수십 명을 거느린 부장이었는데 괜히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은 자격지심에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일에 귀천이 어딨어? 먹고 살려면 자존심 따윈 접어야지. 왕년에 잘나가지 않는 사람이 어딨다고. 옛날 생각은 버리자. 그렇게 주문을 걸듯 스스로를 다스리려 하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됐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한밤중이 되어서야 퇴근했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편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걱정이 많았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일이 그렇게 바빠요? 중소기업들이라 인원이 적어서 할 일이 많아. 야근도 자주 하고. 걱정하지 마, 몸은 괜찮아.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렇게 택시 운전에 적응해 가고 있던 어느 날, 강남에서 손님을 태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이 느껴졌어요. 운전자가 핸드폰을 보다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상대 운전자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었지만 큰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일단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보험 처리합시다. 그런데 사고 후 허리에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디스크가 악화됐다고 하더군요. 원래도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사고 충격으로 더 나빠진 거라고요. 최소 2주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시간 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 날부터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루 쉬면 하루 벌이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쉬겠어요? 회사에서도 좋아할 리 없고요. 결국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며 버텼죠.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앉아있기 힘들 때도 많았어요. 신호대기 중에는 잠깐씩 차에서 내려 허리를 펴기도 했죠. 밤에 집에 들어가면 아내 몰래 파스를 붙였어요. 아내가 냄새를 맡고 물으면 바쁘게 둘러댔죠. 사무실에서 계속 앉아서 컴퓨터만 보니까 좀 뻐근하더라고. 그러다 하루는 유독 허리 통증이 심해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씻으려고 했지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죠. 겨우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가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정말 심상치가 않네. 이따 병원 가서 주사라도 한 대 맞아야지. 하지만 출근까지 하고도 그날은 도저히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엉거주춤 선 채 관리자에게 말했어요. 저 죄송합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기사님 또 허리 아프신 거죠? 요즘 자주 그러시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병원 가서 치료받고 내일은 이상 없이 일하겠습니다. 눈치를 보며 병가를 내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제법 심각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이 정도면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저기 당장 입원은 못하고 그냥 주사만 맞고 갈 수 없을까요? 이 상태로 계속 무리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의사의 경고에도 저는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입원하면 아내에게 숨겨온 모든 걸 설명해야 하니까요. 결국 주사와 물리치료만 받고 진통제를 처방받아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꼭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일은 쉬셔야 해요. 의사의 당부를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혹시나 아내가 놀랄까 싶어서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 네? 아니 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별일은 아니고 그냥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아니 그런 기색 없더니. 그래서 지금 어딘데요? 나 거의 다 왔어. 이제 5분이면 도착할 거야. 여보, 잠깐만 오지 말아봐. 조금만 기다려요.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당황한 듯한 목소리였죠. 뭐? 아니 왜? 나 지금 아파서 집에 가는 거야.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 좀 하고. 나 있을 때 하면 어때? 난 방에서 자고 있을 테니 마음대로 해. 안 돼. 너무 엉망이라서 그러니까 10분만, 딱 10분만 기다려요. 하지만 전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1분도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청소고 뭐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안에서 누군가 먼저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신혼부부인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부가 나간 뒤 집 안으로 들어서다 다시 한번 놀랐어요. 거실에 낯선 사람들이 서너 명 더 있었거든요. 그중 한 명은 낯이 익은 부동산 사장이었습니다.
수년 전 아내와 저에게 그 집을 소개해준 남자기도 했죠. 사장은 저를 보더니 웃으며 아는 척을 했어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어르신. 어쩌면 두 분이 집을 이렇게 깔끔하게 쓰셨어요. 이사 오신 게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보다 더 깨끗하네요. 그 말에도 저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고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곧이어 남자의 입에서 기겁할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깨끗한 집을 급매로 내놓으셔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관리가 잘 돼 있어서 다들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속으로 다시 그 말을 되짚어 봤어요. 급매? 그럼 우리 집을 팔겠다는 건가? 믿을 수 없었죠. 아내가 제 동의도 없이 집을 내놨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을 알 리 없는 부동산 사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3팀이나 봤는데 다들 긍정적이네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더는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부엌에서 나오던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를 본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놀란 제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죠.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제가 아직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라서요. 네?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그럼 두 분이 상의하지도 않으시고 물건을 내놓으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사장과 집 보러 온 사람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아내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아내는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럼 나중에 연락 주세요. 이게 무슨 일인지. 오늘 일부러 시간 내서 오신 분들인데 이거 참. 사장은 난감한 듯 입술을 깨물더니 인상을 구긴 채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드디어 집안엔 아내와 저 두 사람만 남게 됐어요. 하지만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잠시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쩔쩔매며 절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얼굴은 퍼렇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아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끊어질 듯 아픈 허리 통증이 밀려왔지만 너무 경황이 없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네요. 설명 좀 해줄래?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묻는다고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더군요. 이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아니면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제 마음대로 제어가 되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대답 대신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요. 아내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옆에 앉았어요. 허리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허리보다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았네요. 왜 이런 일을 나한테 말도 없이 결정한 거야? 집을 파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 알아요. 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내가 눈물을 닦는데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애가 둘째한테 연락한 모양이에요. 뭐? 큰애가? 언제? 저는 놀라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큰애는 사업 실패 후 완전히 잠적한 상태였는데 둘째에게 연락을 했다니 갑자기 심장이 요동쳤어요. 보름 전쯤에.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연락처는? 그럼 둘째는 큰애랑 연락이 되는 거야? 청훈이가 연락처를 아는 건 아니고 큰애가 그냥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큰애가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다네요. 아내는 울먹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재기해보려고 뭘 또 시작했다가 사채까지 써서 빚이 엄청난가 봐요. 처음에 빌린 돈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자가 불어나서 감당이 안 된다고. 이 무서운 인간들이 아주 애를 들들 볶는 모양이에요. 돈 갚으라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큰애가 빚에 쫓기고 있다니.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나 남은 집마저 팔 순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 그래도 집을 팔 수는 없지. 이 집이 우리가 가진 전부인데. 나도 알아요. 하지만 큰애가 정말 위험하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이깟 집이 무슨 소용이라고. 아내가 또다시 감정이 복받치는지 눈물을 흘리느라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정말 여러 번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큰애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잖아요. 사업 말아먹어서 당신 퇴직금도 다 날리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맞습니다. 저는 큰애가 사업 실패하고 잠적한 후로 아내 앞에서 저도 모르게 큰애를 원망하는 말을 자주 했어요. 노후 자금을 다 날려먹고 도망간 놈이라고요. 술 한잔하면 더 했죠. 자식 하나 없는 셈 친다고 이제 전화와도 받지 말라고도 했죠. 그래서 당신 몰래. 미안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한테 남은 게 이 집밖에 없잖아요. 자식이 위험하다는데 뭘 따져요? 그럼 집 팔고 우린 어디서 살아? 길거리에 나 앉자는 거야? 우리야 작은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어떻게든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큰애는 이러다 정말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 큰애에 대한 분노, 모든 감정이 뒤섞였어요. 당신은 자식만 생각하는 거야? 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뭐야? 내가 이 나이에... 말하다가 멈칫댔습니다. 택시 운전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내가 이 나이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알아요. 당신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힘들게 일하는 거 다 알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택시를 보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당신이 뭘 알아?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폭발하듯 소리치는 제 목소리에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재취업, 중소기업 고문. 서름에 겨워 이성이 날아가 버렸죠.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알아? 택시 운전해! 당신 남편이 택시 운전사가 됐다고!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택시 운전? 그래!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택시 몰아! 딸 같은 여자들이 반말하고 욕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술 취한 사람들이 토한 것까지 치웠어! 아내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걸 숨긴 거예요? 그것도 벌써 몇 달째를... 내가 택시 운전한다는 걸 당신한테 어떻게 말해? 안 그래도 큰애 일 때문에 주눅 들어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아내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한번 털어놓자 보물 터지듯 서러운 기억이 되살아나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것뿐인 줄 알아? 얼마 전엔 교통사고도 났어. 그 후유증으로 허리랑 어깨가 너무 아픈데 매일 진통제 먹으면서 운전한다고. 당신이 그런 내 상황을 알아? 사고까지? 왜 그런 걸 말 안 했어요? 당신이 걱정하고 말릴까봐 그랬지. 어떻게든 가장 노릇 해보려고.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예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줄 전혀 몰랐어요.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 당신은 나한테 말도 없이 집까지 팔아 자식한테 알뜰하게 퍼주려고 한 사람이잖아. 미안해요. 당신이 큰애한테 너무 화가 나 있어서 말하면 분명히 절대 안 된다고 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상의는 했어야지. 우린 부부고 이 집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도 있어. 분노에 가득 찬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잠시 후 눈물을 닦아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둘째가 형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아마 큰애가 엄청나게 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디 있는진 말하질 않나 봐요.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큰애는 위험한 상황이라는데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은 그 집 하나였죠.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아내를 향해 물었어요. 집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평수가 작아서 시세가 5억 정도래요. 금매로 내놓으면 4억 7천 정도. 얼마나 필요하다는 거야? 그 돈을 다 줘야 하는 거야? 둘째가 말한 돈은 3억 정도였어요. 아니 또 뭘 어떻게 해서 그런 빚을 줘? 미치겠구만. 강북 변두리 소형 아파트지만 제 노년을 보낼 귀한 집이었는데 그 집을 팔아 아들 빚을 갚고 나면 간신히 월세 보증금 정도 남을 것 같더군요.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큰애를 도와주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아내의 사과에 금방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니야, 당신을 원망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쨌든 같이 결정한 일이잖아. 미안해. 자꾸 당신 핑계나 대고. 아내와 저는 한동안 서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때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내의 휴대폰이었죠. 둘째네요. 아내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야. 뭐? 정말? 형이 그렇게 말했어? 아내가 깜짝 놀라며 단박에 얼굴이 굳어졌어요. 알았어, 엄마가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아내가 절 바라봤습니다. 큰애가 이달 말까지 돈을 못 구하면 정말 위험하다고 또 연락했나 봐요. 사채업자들이 무서운 말까지 하나 봐요. 무서운 말이라니? 하지만 아내는 차마 그 말까진 입에 담지 못하겠는지 입술을 깨물며 벌떡 일어나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숨을 쉬고 그토록 망설이던 말을 꺼냈네요. 그래, 이 집 팔자. 오늘 온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돈 줄 수 있는 사람한테 팔겠다고 해.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을 리가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자식이 위험하다는데. 내가 청춘을 다 바쳐 일한 이유가 뭔데? 노후 준비도 준비지만 자식 잘 키우려고 그런 거잖아. 지금 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저와 아내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 연락해 급하게 계약하기로 하고 이사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졌죠. 저는 일을 해야 하니 아내가 발품을 팔아 부지런히 가격에 맞는 집을 알아봤어요. 그러고는 일주일 뒤에 저를 경기도 인근으로 데려가 20년이 넘은 구축 소형 아파트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여기가 서울이랑 좀 떨어지고 연식이 오래돼서 그렇지 우리가 가진 돈으로도 월세 아니고 전세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가능한 나가는 돈을 줄여보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한 것 같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한숨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로 하자. 둘이 살기엔 충분하네.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새벽에 출근할 생각을 하니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래도 별다른 수가 없고 아내의 고생을 무시할 수 없어 간 김에 계약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면 형편이 나아져야 하는데 저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24평 아파트에서 18평으로 인생이 곤두박질 친 것 같아 참 허무하더군요. 하지만 더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큰애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으니까요. 이사할 때 평수를 줄여가야 하니 아껴온 살림을 대부분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내가 좋아하던 화장대도 제가 아끼던 책장도 모두 중고로 팔아버렸죠. 미안해요. 당신이 아끼던 것들인데. 아내는 또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물건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그리고 이제 나한테 더는 그러지 마. 큰애가 어디 당신 자식이기만 해. 나도 속이 시끄러워서 괜한 당신한테 화를 냈지만 이제 다 결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 그렇게 최소한의 집만 가지고 이사했습니다. 좁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둘이 함께라 또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네요. 집을 판 돈에서 전세금을 빼고 남은 돈을 둘째에게 건넸습니다. 큰애 계좌로 직접 송금한다고 하자 둘째가 다급하게 말렸거든요. 안 돼요. 형 지금 은행 거래 다 정지됐을 거예요. 괜히 송금하면 돈은 찾지도 못하고 묶여버릴 수도 있어요. 아이,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그냥 다 현금으로 준비해 주세요. 뭐? 아니, 그 많은 걸 현금으로? 네, 사채업자들이 현금을 선호하나 봐요. 그래서 은행에서 나머지 돈을 다 현금으로 찾아 이사한 집에서 기다리자 둘째 아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돈 형한테 잘 전해주고 아비 말도 좀 전해다오. 빚 다 갚고 새 출발하거든 집으로 꼭 찾아오라고. 둘째 아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돈을 받아들며 대답했어요. 네, 형이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꼭 갚겠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됐다. 갚을 생각 말고 제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라고 해. 다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형도 이제 정신 차리겠죠. 그런 둘째 아들을 보고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근데 큰애는 어디서 만나기로 한 거야?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되는 거니? 아내의 말에 둘째가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 절대 안 돼요. 저한테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연락하는데. 엄마 아버지 모시고 가면 형이 무슨 면목으로 이 돈을 받겠어요. 그러다 나쁜 마음이라도 먹으면 어떡해요. 그 말에 아내가 기겁하며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큰애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모든 일을 둘째에게 일임했어요. 아들이 돈을 가지고 떠난 후 아내와 저는 이사한 집에서 처음 맞는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답답하고 벽이 얇아서 옆집 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하지만 적어도 마음의 짐은 어느 정도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신변을 위협받던 큰아들이 편해질 거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그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음을 잡고 다시 택시 운전에 집중했어요. 그동안 아내가 찜질도 해주고 이것저것 신경 써준 덕에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 일하는 게 한결 편해졌거든요. 그렇게 이사하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늦은 시간에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서던 저는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똑똑똑. 또 고요함을 뚫고 어둠 속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조용히 물었지만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의아한 마음이 들어 망설이다 살짝 문을 열자 거기엔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넘겼고 얼굴은 말끔하게 면도가 되어 있는 너무나 낯익은 얼굴, 바로 제 큰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분명 사업망에 잠적했던 큰애였어요. 헌데 동업자에게 뒤통수 맞아 수척하고 초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석훈아!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던 아내가 큰애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숨어 다닌다던 큰애가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다니. 엄마! 큰애가 아내를 안은 채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왈칵 쏟았지만 애써 담담하게 말했네요. 들어와라. 좁은 집 안으로 아들을 들였습니다. 큰애는 주변을 둘러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엄마 아버지가 여기서... 앉아라. 할 말 있으면 앉아서 해. 눈물을 참으려고 하니 무뚝뚝한 말투가 튀어나왔어요. 큰애가 그런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큰애는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할 말을 꺼내놨어요. 사실 재기에 성공했어요. 지금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잘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엔 해외에서도 협업 제안을 받아서 지금 정신없어요. 뭐라고? 저와 아내는 동시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대신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에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 망해서 숨어 다니는 거 아니었어? 죄송해요, 엄마. 놀라셨죠?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큰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쫄딱 망한 게 맞긴 해요. 공동 창업자가 돈을 빼돌려서 도망갔고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죠. 아버지 퇴직금 다 날리고 오히려 떠안은 빚이 엄청났어요. 이번엔 다급해진 제가 물었죠. 그래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죽고 싶을 만큼요. 그래도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 퇴직금까지 털어 넣었는데 그대로 끝낼 순 없었어요. 큰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제 사업 계획서를 봤던 캐피탈 투자자가 연락을 한 거예요. 절 믿고 투자하고 싶다고요. 투자를? 네. 그래서 10억을 투자받았어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새로운 팀도 꾸렸고요. 그리고 밤낮 없이 일했죠. 정말 숨쉬는 시간 빼고는 회사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저는 신기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추임새가 터져나왔어요. 세상에, 아니 무슨 그런 일이. 그래서 그네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3달 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대기업과 계약을 맺게 됐죠. 그 뒤로는 순풍에 돛단 것 같았어요. 매출이 급격히 늘어났고 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직원도 많이 늘었고 순이익도 장난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망하고 도망 다닌다던 큰아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겁니다. 너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던 아내가 말까지 더듬으며 물었어요. 그럼 왜 연락 한 번이 없고 왜 숨어 다닌다고 한 거야? 큰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죄송해서요. 장난 믿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투자해 주셨는데 전 두 분한테 너무 큰 실망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성공했다고 확신하기 전까진 나타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완전히 성공해서 아버지한테 빌린 돈 다 갚을 수 있을 때 찾아뵙겠다고 다짐했죠. 아내는 연신 눈물을 닦아내며 물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끊은 거야?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어떤 마음일지 생각은 해봤니? 죄송해요. 하지만 그땐 빨리 성공해서 은혜 갚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제가 물었죠. 근데 왜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는 거냐? 아직 수익보다 부채가 많은 거야?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네? 쫓기다뇨? 그런 일 없어요. 빚은 이미 한참 전에 투자받고 다 해결했거든요. 저는 놀라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둘째가 이 정훈이가 그렇게 말했는데. 큰애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네요. 정훈이요? 정훈이가 어떻게 제 상황을 알아요? 네가 정훈이한테만 연락했다며?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직접 만나지 않았니? 제 물음에 큰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오히려 되물었어요. 제가 정훈이를 만났다고요? 그런 적 없어요. 만나긴커녕 정훈이한테 따로 연락한 적도 없는데.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큰아들의 말대로라면 둘째가 한 모든 행동이 전부 새빨간 거짓이었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어요. 정훈이가 형이 위험하다고, 사채업자한테 쫓긴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아버지, 저 맹세코 정훈이한테 연락한 적 없어요. 그럴 거면 당연히 엄마 아버지를 먼저 찾아왔겠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 끝에 어렵게 집을 팔아 건넨 돈은 어디에 있는 건지 황당함에 가슴까지 두근거렸어요. 그때 놀란 아내가 사색이 된 얼굴로 아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 돈은 그건 못 받은 거니? 그네가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어요. 돈이라뇨? 정훈이한테 돈을 주셨어요? 그래. 너한테 전해주라고, 빚 갚으라고 우리가 아파트까지 팔아서 현금으로 엄청난 돈을 줬는데. 얘기를 듣던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훈이 그 자식이... 그럼 집 한 돈을 둘째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줄 알고 저한테 전해주라고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아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이 어쩐지 예전 집 찾아갔다가 왜 갑자기 이사를 하셨나 했어요. 이 집 알아내느라 초분까지 떼봤거든요. 전 그때 제가 돈 날려먹어서 두 분이 생활비 때문에 이사하신 줄로만 알았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힘주어 말했습니다. 정훈이는 제가 어떻게든 찾아서 두 분 앞에 데려올게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아참, 그 전에 일단 이거부터 좀 봐주세요. 아들이 건넨 서류 봉투 안에는 눈을 의심할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바로 아파트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그것도 서울의 새 아파트 40평대였죠. 저는 놀라서 얼른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네요. 이게 뭐냐? 제가 엄마랑 아버지 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성공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부모님 편하게 사시도록 해드리는 거였어요. 저와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얼른 이사하세요. 예전 집보다도 한창 좁잖아요. 비록 지금은 전세지만 더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반드시 3년 안에 마당 딸린 전원주택 마련해 드릴게요. 석훈아? 아내는 또 눈물바람이었죠.
지금 이 구조면 아버지께 빌린 돈은 반년이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꺼번엔 못 드리지만 6개월 동안 매달 보내드릴게요. 그네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께 제안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 회사 고문으로 모시고 싶어서요. 뭐? 고문? 네. 아버지의 30년 경험이 필요해요. 앞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할 일이 많은데 오랜 세월의 그 경험을 저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써주세요. 월급은 동종업계 최고 대우로 해드릴게요. 저는 놀라서 입술까지 바짝 말랐습니다. 뭐? 나한테 너희 회사에서 일을 하라고? 네. 부탁드려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네는 진심인 듯 했습니다.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죠.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마. 저는 아들과 아버지가 아닌 대표와 고문으로서 아들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들도 웃으며 제 손을 잡았죠. 아내는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그런 저희 부자를 바라봤네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잠깐 잊었던 둘째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다시 어두운 얼굴로 돌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정훈인 이 녀석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대체 왜 그런 짓을 벌인 건지, 그 돈을 들고 지금 어디로 간 건지. 어쩐지 너한테 송금하겠다고 했더니 펄쩍 뛰면서 다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가 알아볼게요. 뭐? 네가? 어떻게? 저한테도 정훈이 친구들 연락처 있어요. 한 동네에서 형 동생 했으니까요. 그것도 안 되면 사람이라도 써서 찾아볼게요. 제가 연락드릴 테니까 두 분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사 준비 먼저 하세요. 그리고 회사에 아버지 방은 벌써 만들어 뒀으니까 이사하고 집 정리되면 바로 출근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니 예의를 갖춰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아내와 저는 큰아들의 듬직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죠. 방에 들어와 잠자리에 누워서도 너무나 극적인 반전이 실감이 나지 않아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좁은 집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겁니다. 여보, 이게 꿈은 아니겠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나도 꿈만 같네. 그럼 그렇지. 우리 장남이 누군데? 그렇게 포기할 애가 아니지. 어머나, 망해서 퇴직금 말아먹었다고 욕하던 게 누구더라? 이 석훈이한테 그 말은 평생 비밀이야. 다음 날 택시회사에 그만둔다고 말하고 이사업체를 알아보는 와중에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둘째 찾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 녀석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친구들한테 다 연락해봤더니 이 자식이 얼마 전부터 도박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정선 카지노에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잡으러 가는 길이에요. 뭐라고? 도박?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어요.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한 둘째가 형 핑계를 대고 부모를 속인 겁니다. 이 녀석이 감히 집 한 돈으로 도박을? 제가 괘씸함에 이를 악물자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잘 설득해서 데려오고 가능한 돈도 찾아올게요. 혹시 이미 다 썼으면 어쩌지? 아니길 빌어야죠. 일단 다녀와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피마르는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렸지만 모래알 같아 한 입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정작 밥을 차린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저녁 때가 다 되었어야 큰아들이 전화를 했더군요. 아버지, 둘째 만났어요. 지금 제 옆에 있어요. 뭐? 정말 카지노에 있었던 거냐? 네. 이 녀석이 아버지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니까 잠깐만 통화해보세요. 그러더니 둘째를 바꿔주는 것 같더군요. 곧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떨리는 목소리로 둘째가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너 왜 그런 짓을 벌인 거야? 팔아먹을 사람이 없어서 사업 망하고 고생하는 형을 팔아? 잘못했어요.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빚이 억대가 넘어가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는 건 형이 아니라 바로 저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실한 형과 달리 개구쟁이긴 했지만 마음만은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어쩌다 그렇게까지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됐는지 답답하더군요. 죄송해요, 아버지. 어렵게 집까지 팔아서 주신 돈 사채업자들한테 빚잔치하고 딱 3천 남았어요. 근데 그 돈으로라도 원금 회복해보려고 다시 여기 왔다가 싹 날리고 이제 500만 원 남았어요. 뭐야? 저는 불끈 성질이 솟아올랐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목숨은 건졌으니 다행이다. 아버지. 형 말 잘 듣고 빨리 올라오너라. 큰아들이 다시 전화를 건네받았어요. 아버지, 둘째 내일부터 도박 중독 치료 센터에 입원시킬 거예요. 6개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치료되면 제가 옆에 두고 일 좀 가르치려고요. 아버지도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네가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제가 사업한답시고 집안을 어수선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무거워요. 이제부터라도 둘째 제대로 챙길게요. 다음 날 이사업체가 와서 짐을 전부 실어냈습니다. 한 달에 2번이나 이사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며 아내와 둘이 웃었네요. 이번엔 짐이 워낙 적어서 금방 끝나더라고요. 이사한 집에 들어서 현관을 열자 아내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 40평대라 그런지 정말 넓고 깨끗했어요. 남향이라 햇살도 가득 들어오고 단지 조경과 편의시설도 참 잘 돼 있더군요. 그중에 골프 연습장을 보고 아내와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여전히 큰아들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반년 전쯤 고질병인 허리를 수술해 한참 고생했지만 지금은 무척 좋아졌네요. 그리고 문제의 둘째 정훈이도 6개월간의 치료를 마치자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도박을 끊고 큰애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큰애는 약속대로 매달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제 퇴직금이 들어있던 통장이 다시 두둑해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빨리 갚을 필요 없어. 회사 운영하는 데 쓰고 천천히 갚아도 돼. 언젠가 제가 아들한테 한 말입니다. 아들은 그때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니에요. 빨리 갚고 마음의 빚을 덜고 싶어요. 참 대견하고 기특했죠. 그 뒤로 우리 가족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특히 올해부터는 큰애가 데려온 예비 며느리까지 집안이 더욱 북적이죠. 그럴 때 저는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족 참 어렵게 돌아 이 자리에 왔지만 다들 참고 버텨줘서 고맙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비밀 만들지 말고 기대고 응원하면서 살자꾸나.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붉은 햇살이 식탁을 비추자 따뜻한 온기가 집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창문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어요. 부디 앞으로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전과 같은 시련이 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만약 또 다른 시련이 닥친다 해도 우린 이제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가족으로서 더욱 단단하게 새로 태어난 겁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죠. 그러니 여러분도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되고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사랑이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